이 영화는 화면에서 손이 튀어나와 관객을 전쟁 한복판으로 질질 끌고 나간다.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공포스럽습니다. 그 정도인가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 맞습니다. 잔인한 장면 하나 안 나오는데 고어와 등급표 저 시면에 있는 걸 보면 저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살로소돔의 121, 그 세르비안 필름보다 비교도 안 되는 충격이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딥그린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주중 마지막에 찾아오게 됐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더 일찍 왔죠? 지난주도 사실 일찍 올리긴 했는데 이게 영상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그리고 또 4K 출력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영상을 처리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어졌었는데 그래도 저는 4K 출력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은 다 담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일찍 만들고 더 일찍 업로드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전 영상이 마의 1시간을 넘겼잖아요. 근데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았었는데 조절한 게 1시간이었어요. 모든 장면을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1시간 30분 러닝타임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제가 컷 편집도 못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 영상이었어요. 요새 이렇게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마터스, 릴리슈슈 이런 것들은 어떻게 14분, 24분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말이 또 다뤄볼 이야기들이 산더미 같은 영화들인데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짧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오셔가지고 시청해주시고 많은 이야기 또 저한테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라우브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제가 힙해, 락패, 그리고 서재패 이런 데를 빠지지 않고 다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지난해 서재패 FKJ가 오는 걸 보고 진짜 눈 돌아갈 뻔했었거든요. 근데 일해야 돼가지고 못 갔었습니다. 뒤편에 바이닐 모은 거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FKJ 바이닐을 싹 다 모았어요. 그 정도로 엄청 팬인데 그 사람 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가야지 했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이번 서재패도 못 가게 됐어요. 그래도 뭐 라우브 콘서트 전반기에 갔다 왔으니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DPR 이안 콘서트를 갈까 라우브 콘서트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티켓팅 성공하는데 가야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 라이브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쉬지도 않고 노래를 쫙쫙 이어나가는데 라이브에 흔들림이 없는 게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노래라든가 뭐 히트친 곡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제가 다 아는 노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스탠딩이 없고 앉아서 관람하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앉아서 보면 편하죠? 근데 저는 막 음악 들으면서 혼자 막 들썩들썩거리는 게 진짜 좋거든요. 막 흥을 못 참겠어가지고 라우브가 그냥 막 스탠드업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게 해주면 안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 시간이 좀 없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갔던 크리스티안 쿠리아 콘서트도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팬 서비스 진짜 좋고, 일단 음악들이 얼터너티브 R&B에다가 드림팝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모환적이면서도 그런 청명한 선율이 독보적인 아티스트인데, 당연히 쿠리아의 딥그린이라는 노래 진짜 제가 사랑하고요. 해안가 드라이브 하면서 이 노래 짱짱하게 틀어놓고 하면은 그게 진짜 천국입니다. 이 가수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Too Good이라는 엄청 명곡이 있어요. 엄청 유명하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거 많이 듣고 좋은 거 많이 보고 느끼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해안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번 주 부산 한번 갔다 와야겠습니다. 주말에 가가지고 드라이브나 쓱 하고, 부산에 또 아르떼 뮤지엄 생겼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가볼까요? 아르떼 뮤지엄은 제주도 갔을 때 처음 가봤는데 겸사겸사 부산에 간 김에 거기도 한번 들렀다 와봐야겠어요. 카페도 예쁜데 쓱 들렀다가 와야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콘서트라든지 뮤직 페스티벌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가보셨으면 누가 제일 좋았는지 또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랑 그런 공감대가 맞으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랑 같이 방방 뛰고 행복해하고 그런 게 되게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콘서트 갈 때마다 매번 혼자 가고 그랬는데 혼자 막 감상에 젖어가지고 들썩들썩거리고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다시 플리 셋업 해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듣고, 그러면은 이제 가수랑 콘서트장에서 1차 콘서트 즐기고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 혼자 눈 감고 2차 콘서트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씻고 잘 때 되면은 가슴이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로 잘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낭만이란 건 낭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낭비도 이런 거액의 낭비가 없어요. 콘서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교통비, 식사, 간식 뭐 이런 것들 합치면은 20만 원을 훌쩍 넘게 쓰잖아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 지출이. 근데 뭐 겸사겸사도 한번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별로 아깝지 않은 금액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는 칼리우치스랑 마세고 한번 내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되게 열심히 듣는 아티스트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을 거 없다 싶으면은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극락 가실 거예요. 꽃도 오늘 다시 사다가 꽂아놓고 그랬습니다. 애초에 드라이 플라워가 아니면 시든 꽃이나 식물은 최대한 빨리 치워주시는 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벌레 꼬이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진 낭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언제든지 저한테 또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 이야기 해봐야겠죠. 오늘 준비한 영화는 다들 알고 계시죠? 커맨시입니다. 포스터부터 굉장히 강력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공포 영화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여타 지독한 고어 영화들보다 더 보기가 꺼려지고 겁이 나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는 몸이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공포 영화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마이너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컬트적인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근히 유명해진 영화고 유명세에 걸맞게 충격적인 영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 첫 콘텐츠였던 고어 영화 등급표 2편에서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었는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짧게 전달하고 말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것을 빨리 리부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었습니다. 근데 그 댓글에서 자주 이 영화가 언급되더라고요. 2편을 안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겠다 싶어서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못 봤다고 생각한 배경으로다가 촬영하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음향, 주제,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뜯어서 새로 심층 분석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선정하고 이 영화를 다시 볼 생각이 살짝 겁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에는 여러분들이랑 많은 이야기들 나눠볼 생각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되게 입이 근질근질한 영화입니다. 오늘 찬찬히 또 구석구석 뜯어볼 생각입니다. 이만 각설하고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물 설명은 단 한 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인공 플리오라입니다. 당연히 다른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무게 있게 다룰 만한 존재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인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플리오라는 벨라루스 지방에 거주를 하는 한 소년입니다. 순진한 소년이고 파르티잔이 입대하고자 하는 그런 정의감에 휩싸여 있고 전쟁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에요. 그렇게 자원 입대를 하고 파르티잔의 대원으로서 발자취를 남길 생각에 들떠있지만 전쟁의 실상을 목격하면서 빠르게 변해가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는 시종일관 플리오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비춰줍니다. 영화가 시작합니다. 어떤 중년으로 보이는 남자가 누군가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플리오라의 삼촌인데 어린 소년인 플리오라를 나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을 하면서 뭘 그렇게 찾아 땅을 뒤지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혼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총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총을 찾아대는 걸 독일군이 목격하고 그것을 문제 삼으면 마을로 쳐들어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키가 작은 소년이 나타나서 플리오라의 삼촌 행세를 하면서 카메라 앞으로 천천히 다가옵니다. 어떤 걸걸한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 광경을 보고 풀숲에 숨어서 낄낄대는 소년이 보여요. 이 소년이 바로 플리오라입니다. 둘은 친구 사이로 보이는데 허허벌판에서 총을 찾아 마구마구 뒤지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굉장히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게 과거에 전투가 벌어졌던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온갖 군수 물품 잔해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자그마한 친구는 고장난 무전기를 찾아 들더니 걸걸하게 쉰 목소리를 변조하면서 거기 베를린이요? 라고 혼자 상황극을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플리오라가 뭔가를 찾아냅니다. 꽤 쓸만해 보이는 총인데 월척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총을 찾아서 신나하는 플리오라의 머리 위로 정체 모를 정찰기가 날아다닙니다. 독일군의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정찰기는 두 소년을 봤을까요? 굉장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매우 낮은 음의 저주파 같은 음악이 깔리면서 긴장을 고조시켜요. 비행기의 시선에서 이 두 소년을 조명하면서 그렇게 정찰기는 날아갑니다. 러시아의 선전음악이 지직거리는 저질 음향으로 흘러나오면서 제목이 뜹니다. Come and see. 이제 화면은 플리오라의 집을 비춰줍니다. 플리오라는 집에서 어머니와 갈등을 크게 빚게 돼요. 플리오라는 찾아낸 총으로 파르티잔에 자원 입대를 하고자 하고 어머니는 그런 플리오라를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오해를 하면서 그럴 거면 너의 동생들과 나를 죽이고 가라 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애진작 전쟁터에서 실종돼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남편이 있고 아들마저 이 전장에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플리오라는 남들 다 입대하고 나서는데 자신만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플리오라의 어린 동생들은 이 신랑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장난을 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랑이를 버리고 있을 때 파르티잔 징집 대원들이 플리오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파르티잔 대원들 중 한 명은 플리오라에게 은근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겁의 의미가 다시 생각해보라 반, 그리고 미 탈령할 놈들을 걸러내기 위한 반, 이런 것 같아요. 플리오라는 절규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지 그냥 이 상황이 즐겁고 설렙니다. 어머니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지만 대원들은 플리오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고 있던 닭들도 훔쳐갑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가족을 뒤로하고 철없는 플리오라는 작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병으로서 파르티잔 부대의 군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대는 굉장히 난장스럽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플리오라는 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한 장 찍습니다. 여기서 소도 한 마리 나오게 되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의 몸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어요. 적에게 뺏기느니 우리가 먹겠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축산 농가에서 또는 마을에서 강탈한 소인 것 같아요. 뽕이 차오르는 그런 군가를 배경으로 다들 비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르티잔으로서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플리오라는 첫 근무로 경계 근무를 서게 돼요. 근무 중 사령관이 나타났고 사령관이 암고를 대지 않았음에도 사령관을 향해 사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일로 사령관에게 꾸지람을 듣고 벌러 근무 시간을 연장 나갑니다. 그렇게 연장 근무를 서던 중 어떤 소녀가 등장합니다. 전쟁터와 어울리지 않게 예쁜 옷을 입고 꾸미고 있는 여자아이인데 플리오라의 말을 무시하고 숲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플리오라는 부대에서 잡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욕탕으로 쓰이는 커다란 바가지를 청소하고 굳은 일을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플리오라에게 아까 본 소녀가 플리오라에게 몇 송이 꽃을 던집니다. 플리오라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파르티잔 부대에서의 생활과 완전히 다른 현실의 모습에 현타가 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르티잔은 국지전에 나서게 됩니다. 대다수의 민병 대원들이 이 전장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비장한 모습으로 연설을 하고 행진에 나갑니다. 근데 플리오라는 어느 노인 병사와 함께 부대 후방에 남게 돼요. 여자들과 그 노인 병사만 남은 후방 부대에서 플리오라는 매우 실망해하면서 숲을 배회합니다. 그렇게 슬픔에 잠긴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숲 한복판에서 아까 만났던 그 여자애와 재회를 하게 돼요. 그렇게 둘은 약간 눈이 맞은 것처럼 통성명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글리샤라고 합니다. 이 둘은 뭐가 그렇게 웃긴지 서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순식간에 글리샤의 눈빛과 표정이 돌변해요. 독일로 추방됐다가 어떻게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문스러운 소녀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글리샤는 매우 이상한 말들을 전합니다. 네가 불쌍해서 부대원들이 너를 두고 갔구나. 우리 부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플리오라에게 합니다. 플리오라는 그녀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지레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글리샤가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플리오라의 심정을 꿰뚫고 있는 것인지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인지 매우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때 독일군의 폭격기가 상공에 날아들었고 이 두 소년 소녀를 향해 그리고 파르티잔의 부대를 향해 폭격을 시전하게 됩니다. 이 둘은 정신없이 도망쳐서 결국 폭격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플리오라는 실쇼크를 겪으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이 들리는 가운데 글리샤는 플리오라를 데리고 피신합니다. 뒤이어 독일군 강습 부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이 숲으로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글리샤는 플리오라와 함께 생존을 해나갑니다. 작은 움막을 만들고 내리는 비에 흠뻑 젖으면서 목욕을 하고 춤을 추면서 즐겁지만 긴장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둘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플리오라는 두고 온 가족이 마음에 걸리는 듯합니다. 그렇게 글리샤와 함께 자신의 고향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인기척이 하나 없는 마을의 모습이 상당히 이질적인 것 같습니다. 집에는 들려야 할 동생들의 목소리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플리오라는 불안이 엄습해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게 돼요. 누구도 이 집 안에 없습니다. 이 기분 나쁜 정막을 어떻게든 모르는 척하면서 플리오라는 식탁에 앉아서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수프를 글리샤와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근데 글리샤가 잘 먹던 와중에 한 군데를 바라보고 절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동생들이 가지고 놀던 인형들이 마치 시체처럼 마룻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애써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고자 모른 척하던 플리오라는 더 이상 이 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플리오라에게 어떤 이명 같은 소음이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순식간에 뛰쳐나가요. 그렇게 둘러본 마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영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심연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플리오라는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을 안다고 글리샤에게 말을 하면서 곧장 홀린 듯이 앞만 보고 뛰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글리샤는 플리오라를 쫓아서 달려나가는 와중에 언뜻 뒤를 바라보게 됐는데 거기서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플리오라 집 뒤편에 쌓여있는 처형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말입니다. 글리샤는 이때부터 플리오라를 향해 절규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플리오라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섬에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늪지대를 건너가요. 이때도 글리샤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었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플리오라는 그렇지 않다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글리샤를 물에 빠뜨려요. 곧장 다시 구해주긴 하는데 글리샤는 플리오라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섬 저 너머에 한 남자가 보입니다. 다른 파르티잔 부대 대원인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글리샤를 부축해주는데 플리오라는 이제 비로소 현실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섬 한가운데로 가자 진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피신해 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곡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플리오라가 가는 길을 터주게 됩니다. 길 끝에는 플리오라의 삼촌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상태가 정말 끔찍합니다. 독일군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펴 온몸에 끔찍한 사상을 입었습니다. 삼촌은 플리오라가 땅을 파며 총을 구하러 갔던 것을 독일군이 목격을 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에 쳐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며 플리오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오라에게 온 가족이 몰살당했다고 알려주면서 내가 그 짓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플리오라는 완전히 정신을 놓았습니다. 플리오라는 이 충격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자 늪에 머리를 처박지만 사람들이 구해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히틀러 상을 세우고 흙을 쳐바르고 조각을 해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희롱하기에 이릅니다. 다른 부대 파르티잔 대원 남자 3명은 플리오라의 머리를 잘라주고 함께 섬을 벗어나서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 얼마 안가 대원 중 2명은 지뢰를 밟아 사망하게 됩니다. 플리오라와 남은 대원 1명은 그 2명의 죽음을 확인하러 가지만 잔해조차 찾을 수 없었고 깔끔하게 잘린 발목 하나만 남았을 뿐입니다. 플리오라와 남은 대원 1명은 인근 가옥에 살고 있는 남자를 협박해 젖소 한 마리를 강탈해내게 됩니다. 소를 이끌고 젖을 짜면서 신나합니다. 그렇게 우유로 배를 채우고자 할 때 멀리 숨어있던 독일군들이 이 둘을 발견하고 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격이 끝나고 소강 상태가 찾아왔을 때 플리오라는 남자의 생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가가지만 남자는 이미 총을 맞아서 주검이 됐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플리오라는 소를 끌고 길을 나서고자 하지만 다시 독일군의 사격이 시작됐고 이번엔 소가 총을 맞아 죽어버리게 됐어요. 연이어 터지는 섬광탄에 발각되지 않고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날이 밝고 소의 살코기라도 잘라가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그렇게 총만 들고 길 다시 나서게 됩니다. 정처 없이 걸어가던 와중에 한 마차를 발견하게 되는데 플리오라는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마냥 마차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마차의 주인이 나타나서 플리오라에게 무슨 짓이냐고 따지고 들어요. 그렇게 둘은 실랑이를 해요. 그리고 플리오라는 섬에 양식도 없이 갇혀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죽은 소를 이끌어 가려고 이 마차를 빌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부와 플리오라 가운데 말다툼이 벌어지던 가운데 독일군들이
멀리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르티잔 대원이라는 것을 발각될 수도 있는 플리오라의 군장을 건초더미에 숨기고 마을 주민인 척 마을 이름인 페레코디로 플리오라의 성씨를 바꿔 입을 맞추고 그 마을 주민인 것처럼 서둘러 이 마부와 함께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마부가 플리오라를 숨겨주고자 한 거죠. 독일군들이 짙은 안개를 뚫고 사방에서 마을을 포위 중입니다. 플리오라와 마부가 마을에 도착하고 독일군들이 마을에 다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집에 긴장을 하면서 모여있고 다들 누군가 추방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추방만 당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군인들이 집 안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마치 상전인 것처럼 사람들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아마 파르티잔들을 색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인들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모해 갑니다. 그리고 트럭에 달려있는 확성기로 단순 확인 조사를 위한 것이니 공동창고에 모두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으름장을 넣습니다. 헛간, 집 천장 이런 곳에 숨어 있다가 걸리면은 처벌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마을 사람들 모두 마을 중심 창고에 정신없이 모이게 되는데 플리오라는 독일 놈들의 속셈을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절대 가지 말라고 모두 죽일 거라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이때 독일군 앞잡이 프락친 띨띨한 러시아 해방군 놈이 플리오라의 멱살을 잡습니다. 독일군들은 사람들을 희롱해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재밌다는 듯이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난장을 치고 있습니다. 뒤늦게 뭔가 잘못된 걸 알아차린 사람들이 저항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길 거부하지만 총을 메고 있고 맹견들을 데리고 있는 독일군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절규하는 목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독일군은 사람들을 창고에 강제로 몰아넣습니다. 몰래 숨어있던 자들 역시 색출해내서 창고로 던지고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게 됩니다. 이때의 묘사가 너무 잔인하고 무서워요. 그리고 독일군들이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 냉혈한적이고 조롱이 가득해서 굉장히 징그러운 장면이라고 보여져요. 그 패닉에 빠진 사람들에게 할 말 있으면은 줄을 서라고 조롱하고 창문 밖을 확인하는 사람에게 총질을 해댑니다. 이후 독일군 장교가 창문 너머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나올 사람들은 이 창문으로 나와도 좋다. 다만 아이들을 놓고 나와라 라고요. 어떻게 자신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창고에 내버려 두고 나오겠습니까? 뭔 짓을 할지 뻔한데 마을 사람들은 독일군 놈들에게 짐승이라고 욕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이때 마을에 전혀 연고가 없던 플리오라는 문을 통해서 혼자 빠져나오게 돼요. 플리오라의 뒤로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독일군 놈들은 어떤 일을 벌이려는지 여자는 데리고 나가고 아이는 도로 건물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흠뻑 스며들도록 휘발유를 부어대고 있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곧이어 병사들이 창고에 가까이 가더니 순식간에 건물에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헛간에 붙자 독일군은 박수를 쳐대면서 환호를 합니다. 끔찍한 비명소리가 창고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하자 독일군들은 헛간을 향해 본격적으로 총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치 묘기를 하듯이 과시를 하듯 기관총을 난사해대고 비명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화염 방사기를 쏴대고 폭탄을 내부에다가 던져넣기 시작했어요. 처절하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배경이 나오는 가운데 독일군은 확성기로 스위스 민요인 요드를 틀어대고 이 참상에 즐거워합니다. 다른 민가들에도 이어 불을 질러대면서 마을을 완전히 절멸해버리게 돼요. 한 여성 장교는 이 광경을 여유롭게 감상하면서 랍스터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비정한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독일군은 플리오라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겁에 질린 플리오라와 함께 정복자인 마냥 의기양양하게 사진을 찍고 옆으로 지나갑니다. 마을은 완전히 약탈되고 파괴됐고 독일군의 환호와 광기는 더욱 가득해집니다. 여자를 한 명 납치해서 더러운 욕구에 가득 차버린 미쳐버린 병사들이 가득한 트럭에 집어 던져놓고 집안에 침대에 누워있던 행동불능의 노파를 침대째로 데리고 나와서 그 인구를 양산해야 되니까 이 노파는 살려두고 가자라고 조롱하고 지나갑니다. 이 모든 끔찍한 학살이 끝나고 결국 플리오라는 생존했습니다. 플리오라는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사고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플리오라는 숲을 배회합니다. 숲을 가로질러 철수하던 독일군에 대한 습격을 플리오라가 입대했던 그 파르티잔이 성공적으로 마쳤나봐요. 여기저기 독일군들의 잔해가 널려져 있습니다. 독일군 놈들은 파르티잔에 의해서 모두 끔찍하게 죽어있고 남은 거라곤 자동차 잔해와 시체들 뿐입니다.
한 여성 장교는 위도시 풀어 헤쳐진 채로 옆구리 상처를 부여잡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까 차에 타서 랍스터를 먹으면서 참상을 구경하던 그 장교인 것 같습니다. 파르티잔에게 붙잡혀서 윤관을 당하고 부상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참상에 대한 보복인지 부상만 입혀놓고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도록 수명은 끊어놓지 않고 그렇게 갔습니다. 입에는 토사물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곧 숨이 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리오라는 죽어있는 독일군의 의료 키트에서 붕대를 꺼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장교를 도울 목적이 아니라 건초더미에 숨겨둔 총을 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리오라는 다시 한번 파르티잔의 사령관과 마주했지만 서로 아무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플리오라의 눈에 뭔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 영화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멀리서 어떤 소녀가 한 명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린 그 소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랑이 밑으로는 하혈을 하면서 폭행을 당해 온 입에는 피가 터져 있고 입에는 작은 팸플루트가 물려져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초점 없는 눈을 하고 멍하게 걸어오는 중입니다. 이 소녀를 보고 플리오라는 옅은 미소를 띠면서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도 하고 아이도 낳고 글리샤가 처음 만남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녀를 뒤로 하고 다시 플리오라는 총을 메고 발길을 옮깁니다. 붙잡힌 독일군 포로들이 가옥 뒤편에 잡혀서 모여 있습니다. 독일군 사령관들이 불쌍한 척하면서 삶을 구걸하지만 이때 아이들은 두고 헛간에서 나오라고 조롱했던 장교가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랄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종들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열등한 민족은 절멸시켜야 한다. 우리의 임무는 결국 이루어진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미래에라도. 파르티잔 사령관은 독일군에 대한 증오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자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으라고 부대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로들 가운데에는 독일군 말고도 독일군의 편에 선 러시아인들도 있습니다. 포로들은 서로 목숨을 구걸하는 가운데 이 혼잡함을 보고 있던 파르티잔 대원이 참을 수 없어 기관 단총을 난사하고 이어 다른 병사들도 총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놈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똑같이 되돌려주고자 불태워버리고자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싱겁게 끝난 복수 후 파르티잔은 발길을 옮깁니다. 이때 장면 전환이 되면서 독일군에 의해서 발생된 실제 학살 피해자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주게 됩니다. 다시 화면은 플리오라를 비추고 플리오라는 물에 처박힌 히틀러의 초상화에 총질을 해대게 됩니다. 총질을 하는 순간 히틀러와 그의 병사들이 벌여왔던 선전 행각들과 학살, 전쟁 범죄의 모습들을 비춰주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되감기로 빠르게 보여주게 돼요. 행군을 하던 군인들이 뒤로 걸어가고 비행기가 다시 뒤로 돌아오고 붕괴된 건물들이 다시 세워지고 뿌려진 선전물들은 비행기로 걷어들여지게 됩니다. 선전 연살과 기분 나쁜 음악들이 배경이 깔리면서 어린 시절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히틀러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다시 화면은 플리오라를 비추고 있습니다. 플리오라는 며칠 새에 지옥 같은 사건들을 겪고 완전히 노인이 됐습니다. 트라우마와 PTSD, 쉘쇼크로 완전히 망가진 플리오라는 서둘러 다시 자기 부대원들의 뒤로 합류하고 플리오라와 함께 새로운 격전지로 향하는 부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용 설명 잘 들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텍스트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온전하게 전달되시나요?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연출이라든가 장면이 주는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격했을 때 구전으로 전하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커맨씨는 공포영화다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영화고 재생 버튼을 누르기 꺼려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묘사들이 엄청 직접적이진 않아요. 심지어 직접적인 살해 장면은 단 한 장면도 안 나옵니다. 그 흔한 칼질도 한 장면 나오지 않고 총질을 하는 장면은 다수 나오긴 합니다만 직접 타겟팅을 해놓고 사람을 쏘는 그런 장면들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묘사를 하면서도 이 정도로 공포심을 심어준다는 것은 사운드라든가 화면이 그만큼 기괴하고 괴이스럽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섭기로 유명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촬영이라든가 사운드,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뒷받침하는 주제의식이라든가 화면 이야기해 볼 것들이 투성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플리오라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건의 흐름에서 우리는 다른데 눈을 돌릴 구간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인물 중심의 서사에서 우리는 플리오라의 외형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를 같이 함께 체감하게 돼요. 근데 이 영화를 먼저 보신 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바로 기억이 났냐? 라고 묻고 싶어요. 당연히 러시아 이름이라서 이름 자체가 생소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여기 나온 다른 인물의 이름 한 명이라도 제대로 기억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아마 다들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인물에 대한 묘사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플리오라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어떤 인물도 서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물들 간에 나누는 대화에도 전혀 깊이감이라는 게 없고, 이 캐릭터에게 부여된 캐릭터성이라는 게 또는 특성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난 리뷰에서 만나봤던 보 is afraid에서 주인공 보라는 사람의 특성, 자라온 배경, 그리고 성격, 이런 것들이 매우 명확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만약에 보에게 A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 양상을 기대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깊게 가게 되면 회피형, 그리고 정의감, 책임감, 이런 것들에 포인트를 잡고 판단이 가능한데, 커맨시는 영화 내내 플리오라만 쫓아다니긴 합니다만, 플리오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행동 양상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어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우리는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리오라라는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와 비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올 거긴 한데, 디아블로2의 스토리 주인공 중 하나인 마리우스라는 캐릭터와 굉장히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아블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디아블로 1편에서 주인공이 디아블로를 해치우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디아블로를 궁극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디아블로의 영혼석을 자기 머리에 박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공의 몸에 주인공의 영혼, 그리고 디아블로의 영혼, 이렇게 두 개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디아블로의 빙의에 당해서 잠식 당해 가는 전작의 주인공을 따라서 하인으로 동행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마리우스예요. 어떤 용기 있고 영웅적인 면을 가진 그런 서사가 있는 인물이 아니라, 외형도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되게 겁이 많고 비겁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냥 이웃집에 사는 술 좋아하고 겁 많은 아저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별 볼 일 없는 인간에게 감당하기 힘든 여러 사건들과 책임들로 인해서 거대한 실수를 일으키고 이를 그르쳐요. 결정적으로 봉인되어 있던 또 다른 대항마를 깨우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 뿐이었던 인간에게 어떤 감당하기 힘든 대가가 뒤이어 따르게 되는데, 결국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확장팩 스토리 시작해서 사망해요. 시종일관 이용만 당하다가 그렇게 죽는데, 블리자드 초기에 매우 암울하고 딥다크한 그런 공포스러운 연출의 희생양 중 하나입니다. 플리오라도 이 마리우스와 상황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관을 가지고 상황에 있어서 선택을 하고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완전히 겁에 질려있고 용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매력이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를 끌어나가기에 너무 부족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거나 내용에 변주를 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는 무력감을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체험하는 인물로 플리오라와 관객을 동일시해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죠. 영화 초반 얼굴에 장난기 있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던 플리오라가 영화 말미에는 트라우마가 덕지덕지 끼어서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그런데 또 눈은 부릅뜨고 있는 그런 노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다시 게임 이야기를 해보자면, 디아블로2가 출시하고 네팔렘이라는 메인 주인공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이 마리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시선을 한 번씩 돌려보게 됐어요. 다들 초반에는 바람 캐릭터, 그리고 사건의 원흉이라고 엄청나게 욕을 해댔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리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재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쟁에서 개인의 서사 그리고 특성, 성격이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상황에서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어떤 우월감을 나타내지만 사실 마리우스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다들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쟁에서 개인적인 서사 그리고 특성, 성격이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싸그리 무시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빈약한 캐릭터성을 가진 주인공을 앞으로 내세움으로 인해서 관객들을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폭탄 한 방, 총알 한 방이면 끝난다는 것을 큰 틀로 보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그 어떤 영화들과도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전쟁 영화들은 진영을 두 개로 나눠서 한쪽의 승리를 응원하게 하고 그 진영 자체에 감정이입을 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군의 사상자가 나오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적군의 사상자가 나오면 속이 시원해하거나 이 기세가 쭉 이어져 나가길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 편이라는 진영은 대체로 그 영화를 만든 국가가 선으로 그려지고 우리나라를 침공한 적에 대해서 정의와 참교육을 하는 그런 영웅적인 서사를 자주 그려내고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해요. 블랙호크 다운도 그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결국엔 그랬고 그리고 핵소고지 등등 영화 내부의 묘사 자체도 자체지만 뭔가 뽕 차오르게 만들고 멋진 결말을 보여주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들에서 주인공들은 매우 매력 있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캐릭터성에 대해서 해당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끊임없이 논의가 오고 가게 됩니다. 뭐 이래서 매력적이고 저래서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응원을 더 하게 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 영화는 그 영화들보다 훨씬 일찍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딱히 지어놓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그냥 전쟁이 벌어졌던 그 사건에 집중을 하고 이 전쟁의 화마에 휩쓸린 개인이 보는 시선 그리고 소리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필리오라라는 인물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나가는 체험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 팀, 적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신을 아득히 놓은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사륙자를 피해 도망치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복수를 하고 영토를 수복하는 그런 영광 따위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시체, 저기에는 불타고 파괴된 잔해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과연 독일군의 악 그리고 파르티잔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당시에 독일군은 어떤 공공의 적이라는 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민족을 구하려고 했던 파르티잔도 마을 사람들의 물자와 재산을 강탈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젊은이들을 징집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냉소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반부에서 독일군 여성 장교를 윤간 살해한 장면도 노골적으로 그런 부분을 비춰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독이 이 전쟁터에서 일방적인 피해자로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를 그려내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가해자로 변모할 수 있고 전쟁의 내부로 들어선 이상 각자의 국가관은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범죄 기계가 된다라는 것을 차츰차츰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독일군의 악행들과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공포스럽습니다. 저들이 본래 고향에서도 저런 악행들을 즐기던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화면을 보면서 자기 이상화에 빠지기도 합니다. 투사를 한다는 거죠. 투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더럽고 추잡한 그런 욕망들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무결함을 자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행태를 이루는 말인데 어찌 보면 이게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감이라든가 고결함을 믿고 지켜내고자 하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저 미친놈들, 저 광기, 저 잔인하고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라고 우리는 스크린을 통해서 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멀쩡한 것 같아 보이던 사람도 동화돼서 악행의 끝을 달리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폭력의 가속화라는 건 상상도 못하게 빠르게 위험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미 남에게 발길질 한 번 할 정도의 폭력을 저지른 사람에게 곧 남을 칼로 썰어버리는 폭력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피터 마스라는 작가의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집단관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개중에는 자신들의 사륙행위 그리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죄책감을 느껴서 구토를 하는 병사도 있고, 연기 때문인지 이 처절한 장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눈물을 흘리면서 총질을 해대는 병사도 있어요. 이 영화 감상평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 떠오릅니다. 이 영화는 화면에서 손이 튀어나와 관객을 전쟁 한복판으로 질질 끌고 나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누구보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전반적인 연출이라든가 주제의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실제 주된 사건에 대해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저질렀던 주요 전쟁 범죄 중 하나였던 벨라루스 초토화 작전입니다. 초토화 작전이래요. 벨라루스 지역을 점령하고 파르티잔 민병대가 거듭해서 산발적인 국지전을 벌여나가자 독일군이 이에 대한 소탕을 목적으로 일대를 완전히 절멸시켜 버리고자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1943년에서 1944년 독소 전쟁의 양상이 역전돼서 기울어져감에 따라서 독일군이 소련 영토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소련이 수복할 지역 자체를 초토화하고 후에 독일군의 후방을 쫓는 소련군에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남기고자, 또는 그 행군을 조금이라도 지체시키고자 그 점령했던 일대를 싹 다 초토화시켜 버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파르티잔 토벌 명목으로 일대에 있는 인종 구분 없이 싹 다 절멸시키는 게 주요 목표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저희가 생각했던 수치보다 훨씬 커요. 학살된 인원 중에 상당수는 유대인이었고 러시아인, 폴란드인 등 인종을 가리지 않고 학살을 저질러댔어요. 학살의 양상은 영화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공동창고나 집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집단으로 학살을 벌이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당시 독일군이 벨라루스를 점령했던 3년간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독일 국방부는 나치 친애들과 달리 인간적인 면모가 살아있고 학살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그려진 모습은 친이 되고 국방군이고 가릴 것 없이 양민 사륙에 앞장섰습니다. 너무 악질적인 게 정규군 간에 벌어진 전투라든가 사건이 아니라 민간인 학살이라는 점에서 절대 정당성이 조금도 부여될 수 없었던 명백한 제노사이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든가 간도 참변과도 굉장히 결이 비슷한 학살 양상이었어요. 죄송하지만 당시 사진 자료들은 너무 끔찍해서, 또 제가 너무 싫어하는 자료들이라 가지고 따로 사진은 띄우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참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제암리에서 만세 운동이 벌어졌었고,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일본군이 제암리의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총보다 키가 큰 15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제암리 교회로 모았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불을 지르고 총질을 해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몰살을 시킨 거죠. 간도 참변은 독립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독립군 소탕의 목적으로 간도 일대의 한인 마을에 쳐들어가서 양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디테일적으로나 사건 개요적으로 이 영화에서 벌어졌던 사건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의 현실과 이 악독한 만행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독일군에 붙어먹은 벨라루스인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들이었는데 자민족 사륙에 앞장을 섰던 놈들이었고, 오히려 나치들보다 또는 국방군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 앞잡이들이 제일 잔인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또 북한군 놈들이 일제 놈들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앞잡이 놈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 등에 칼을 꽂아대고요. 여기서 정규군과 파르티잔의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 병사들이 받는 훈련의 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에요. 근데 가장 큰 것은 저는 보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라든가 전투가 지남에 따라 요청과 상황에 따라 맞춰서 보급이 이루어지는 정규군과 달리 매우 불확실한 보급 체계를 독립군이라든가 파르티잔이 가진다라는 것에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물자 규격의 통일화도 당연히 없겠죠. 근데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무기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M1 게런드 총을 쓰는데 옆 동료는 모신나강을 쓰고 있고 뭐야 저거 카구8K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총알도 없어? 그래 그러면 적군이랑 싸워서 노획해서 얻었다 치자. 근데 나는 7탄 쓰는데 쟤는 5탄 쓰고 머리 복잡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무기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정규 군들을? 전면전을 펼쳤을 때는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때 또 신병이 탈영을 해요. 그러면 이 또 다른 신병 어디서 모집하지? 징집. 근데 이 와중에 또 식량이 떨어졌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릴레이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르티잔의 전투 양상이 국지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가 장거리를 이동함에 있어서 물자가 얼마나 많이 소비되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파르티잔으로서 전쟁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이런 거대한 페널티를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뭔가 나라를 구하는 정의로 똘똘 뭉친 그런 집단으로 볼 수 있으나 실상을 매우 가까이서 보면 이중적인 면도 가지고 있음을 우린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파르티잔이 활동하고 있는 일대 모든 주민들이 민족 정신이 꽤나 고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입에 풀칠하기 바쁘고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 싸움만 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파르티잔 부대들이 인근 마을들을 약탈하고 물자를 강탈했다라는 기록이라든가 증언들이 상당히 많아요. 당연히 범국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영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지 주민들에게는 파르티잔이나 적군이나 수탈을 하고 강도짓을 일삼는다는 것은 비슷한 개념으로 다가올 게 뻔했습니다.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입장이었죠. 당장 이 영화의 주인공 플리오라만 해도 자원 입대이긴 하나 전쟁의 화마로 남편을 잃고 아들도 뺏긴 그런 어머니의 시선에서는 강제 징집으로 아들이 주급으로 팔려나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아들 뺏기는 것에 서러워 죽겠는데 징집 담당관은 매우 고자세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굉장히 모질게 구는 그런 비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은 인근 마을에서 여러 식량과 물자를 조달받았다고 합니다. 독립군 자체가 정규군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이어나감에 있어서 보급을 받기 당연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만주 지방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일제의 수탈을 피해서 이주한 것이기 때문에 본토가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동기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정신 자체를 아예 많이 상실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설득할 때는 대화보다는 폭력이 더 유효한 수단이었습니다. 분명히 민족적인 영웅 맞습니다만 모든 인물들과 단체가 명과 암이 존재한다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왔던 모든 장면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등장인물들과 함께 실쇼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운드와 더불어 장면 배치를 엄청 노골적으로 설정해놨어요. 플리오라가 집에 돌아갔을 때 지나친 적막 그리고 집 바닥에 시체처럼 놓여있는 인형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장면 뒤에 플리오라가 무엇을 볼지 그리고 관객들에게 어떤 화면을 비춰줄지 암시한 장면들이 뇌리에 선명히 박힙니다. 그리고 촬영 자체가 굉장히 과감해요.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영화에서 쓰는 기법을 매우 자주 활용하고 있어요. 화면 안에 인물이 가득 차면서 카메라를 노골적으로 응시를 하고 있는데 마치 제4의 벽을 뚫고 등장인물들이 관객인 우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4의 벽을 넘는다라는 연출은 대표적으로 데드풀이라는 마블 영화가 있죠. 잔인한 장면이 나올 때 데드풀이 너무 재치있게 카메라를 슥 돌리고 카메라 바깥에서 빌런을 난도질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마블의 두 세계관을 넘나드는 그런 대사를 치기도 하는 부분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순간순간 울버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휴잭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장면도 있고 대놓고 몰입을 깨트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관객들에게 대놓고 건네고 농담을 던져요. 근데 이 캐릭터의 유쾌한 특성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 장면들이 몰입을 깨는 게 아니라 재밌게 받아들여졌던 것이고요. 이런 연출법은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쓰여요. 근데 문제는 몰입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물들이 알고 있다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런 연출들을 영화 전반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썼는데 근데 이것이 몰입을 깨는 게 아니라 인물들의 표정으로 하여금 의문스러움이 돋보이면서 현실감이 더욱 크게 다가와졌습니다. 순간순간 다큐를 보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느끼는 충격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충격적으로 보여져요. 그냥 보여준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같은 감정을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공감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이상 우리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출이 나올 때 인물이 내뱉는 대사가 영화 속에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다른 인물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 카메라 너머에 있는 관객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모호하다, 이런 느낌을 한 번씩 받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장면들이라고 한다면 플리오라가 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삼촌을 만났을 때 완전히 붕괴하는 정신을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독일군에게 말도 못할 끔찍한 일을 당한 여자아이가 입에 펜플루스를 물고 하혈을 하면서 다가오는 장면에서 이 감정과 상상력을 폭발시켜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마지막 장면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플리오라가 초상화에 총을 쏘면서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나서 나치 독일이 저질러왔던 만행들을 역순으로 계속 돌아가게 비춰주고 있고, 붕괴되는 건물들이 다시 재조립되고 행군하는 군인들이 다시 뒤로 걸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이 장면은 결국 히틀러가 완전히 어린 아기였을 시절로까지 회귀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행들을 재조명하면서도 이 인간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인간이 세상에 없었다면 이 일은 다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비난을 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일은 벌어졌고 기록은 남았고 결과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전반적인 연출과도 닮아있는 꽤나 냉소적인 연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내내 보여졌던 영상 자체의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영상 자체가 어둡고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옅게 끼어 있으면 그 구름 입자에 난반사가 돼서 뿌옇게 햇빛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 화면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날도 극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채 자체를 누른 상태에서 대비를 또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주는 그런 음산한 느낌을 강조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안한 그런 화면을 시종일관 비춰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색온도 자체를 조금 차갑고 무겁게 설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희망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화 포함해서 최근 3주간 리뷰했던 영화 3편 모두 주인공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영화 모두 서로 너무나도 다르지만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할 게 있습니다. 영화의 시선이 주인공의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의 주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보는 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와 플리오라 같은 경우에는 보는 어머니로부터 가지게 된 트라우마로 세상 보는 눈이 뒤틀려 있게 됐고, 플리오라는 전쟁에서 얻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소리가 뒤틀려 있어요. 한마디로 이 영화는 플리오라가 듣는 주관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 사운드가 매우 괴이스럽고 특출납니다. 어찌 보면 현실보다 훨씬 더 과장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그 상황들이라든가 주변의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장돼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음향으로 많이 표출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중요 장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대비되는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리샤와 숲속에서 춤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땐 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재기발랄한 재즈와 끼가 넘치는 글리샤의 춤사위, 그 배경에 숨을 헐떡이는 듯한, 그리고 또 구역질을 하는 것처럼 가까이서 들리는 플리오라의 즐거워하는 웃음소리와 음산하고 불쾌한 이명소리와 같은 그런 배경음악이 들려오고요. 사람들을 창고에 가두고 불태워 몰살하는 그 장면에서는 불이 활활 타서 산화 중인 창고 화면과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한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총소리, 폭탄소리, 그 배경에 신난 악마가 부르는 듯한 지나칠 정도로 경쾌한 요들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화면에 음산한 음악 또는 참혹한 화면에 즐거운 음악을 넣어서 대비를 극단으로 끌어올려서 보는 것만으로도 토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해냈어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운드가 굉장히 조악하고 부족한 느낌도 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크게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묘사 자체가 주는 충격이 큰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면 자체가 주는 충격이 큰가?
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와 내용 자체가 견딜 수 없이 무섭고 충격적인데 사람을 도륙내고 찢어대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전혀 잔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유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영화의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전쟁 영화의 명작이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굳이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그 영화에서는 막 살점이 날아다니고 뼈가 보이고 팔다리가 날아가는 그런 연출들이 쉴 새 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투의 디테일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런 끔찍함을 굉장히 잘 묘사한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커맨씨는 그런 직접적인 장면 없이 정신이 아득해지도록 하는 그런 연출들이 공포영화보다 훨씬 더 공포영화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게 됐는데 이것이 다른 영화들과 굉장히 다른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공포를 다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영화 중반부까지는 독일군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포영화에서 귀신이라는 매개를 다룰 때 귀신의 외형 자체를 너무너무 무섭게 만들어서 연출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긴장을 조여버리는 보이지 않는 공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적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상상에 맡기는 그런 공포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결국 독일군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독일군이 완전히 화면 앞에 등장했을 때는 완전히 광기에 휩싸인 모습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숨겨왔던 공포의 실체를 광폭하게 터뜨려서 긴장하고 있던 영화 내 피해자들도 그리고 또 관객들도 정신을 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는 결국 독일의 전쟁 범죄를 고발하면서도 전쟁이 가지는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비쳤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국방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 갖게 될 결과는 너무나도 뻔해요. 국가의 존망을 넘어서 개인이 겪게 될 고난들이 눈에 훤합니다. 곳곳에서 비밀스럽게 학살, 강간, 윤관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당장 우크라이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대전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국제법, 인도주의적 정책을 만들어도 전쟁이 시작한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됩니다. 이 영화가 진짜 유명하고 트라우마 생성 영화로 유명한 데는 아까 서술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른 전쟁 영화들, 전쟁 드라마들도 전쟁의 참혹함 자체는 매우 잘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된 조명 포인트가 좀 많이 다르다고 보여져요. 다른 영화들은 전쟁이 주는 충격 그리고 안타까움과 잔혹함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지만 이 영화는 전쟁의 정신적인 체험을 선사합니다. 공포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엄청 큰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면 저렇게 잔혹하고 슬픈 일들이 잔인하다 정말. 그럼 커맨씨는 내가 이 실제 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장면들을 목도한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머리에 박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PTSD가 남는다는 거죠. 이런 PTSD를 남긴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FPS 게임 중에 스펙옵스 더 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게임적인 조작감이라든가 타격감은 다른 잘 나가는 게임에 비해서 좀 덜하다, 부족하다 이런 평을 받긴 했지만 이 게임의 스토리 자체가 플레이어로 하여금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명 높은 게임이 됐고 전설이 된 게임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당연히 PTSD의 종류 자체는 다르겠지만 이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비슷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전달하는 바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추천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기반한 악몽까지 꿨을 정도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다가는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으실 거기 때문에 보실 거면 단단히 준비하고 봐라 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시청이 아닌 목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속이 다 후련한 느낌입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꼭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영화였고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었거든요. 좀 다른 느낌으로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여러분들 보실 것 같으면은
주말에는 보지 마십시오. 맛난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또 주말 예쁘게 잘 꾸며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 보고 또 멘탈 터져가지고 주말 날리실까봐 좀 걱정돼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보실 거면 평일 밤에 일하고 오셔서 또는 좀 고생하고 오셔가지고 보시고 다음날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뭐 일하고 공부하고 또 학원 가고 학교 가고 하면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이 영화를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 정도인가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 맞습니다. 잔인한 장면 하나 안 나오는데 고어와 등급표 저 시면에 있는 걸 보면 말 다 한 거라고 보거든요. 살로소돔의 121, 그리고 세르비안 필름보다 훨씬 밑에 있고 눈갱 라인 바로 위에 등재되어 있어요. 저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 멘붕 영화의 기준점이 된 것 같은데, 이 살로소돔이랑 세르비안 필름이 개인적으로 그 두 영화와 커맨시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셨나요? 물론 여러분들 자유긴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영화 이야기도 마무리하니까 어떻게 좀 한 주 마무리하는 기분이 드시나요? 부디 그렇게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한 주 마무리를 책임진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 대본 쓰고 촬영하고 하니까 항상 벅차고 행복하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진짜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영화를 보신 분들, 그것도 보실 분들은 개인의 감상들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또 다른 생각들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추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다들 멋지게 살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맛난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는 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리뷰 그리고 또 이야기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